안녕하세요. 가마꾼 김여사의 길류에 입문하 오늘은 대중교통 역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된 건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현장에 종사하는 동지 여러분들이나 일반 대중들이나 매일 실상에서 타고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불편을 겪어도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 미세먼지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고 또 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중교통을 좀 역사를 통해서 알리려고 오늘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 철도 역사, 이거는 이제 1705년 영국 토머스 누크먼이 발명한 마차 대중교통입니다. 나무 레일 위에 말이 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철도는 제임스 와트가 동력을 만들어내고 또 조지 스티븐스가 전기기관차를 만들면서 1830년도 영국에서 제일 최초의 철도가 있었고요. 시내버스 또한 최초의 버스는 전기기관을 만든 1826년도 36년 영국 런던에서 가장 먼저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전기기관 로코모션 1호, 우리가 전기기관의 아버지라고 하면 조지 스티븐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기기관을 만들어 오면서 오늘날 대중교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대중교통이 들어왔느냐?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1899년 5월 3일 서대문에서 종로 동대문을 운행하는 전차입니다. 고종황제께서 능행차를 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차 타는 게 대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논밭까지 다 팔아먹다 할 정도였고요. 요게 이제 동대문 물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전차 선로죠.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는 노량진에서 제물포, 지금 인천을 다니는 노선입니다. 경인선 우리나라 1호 철도입니다. 1889년 주미 대리공산 이하영이 철도 모형을 가져와서 고종한테 아련을 하고 설득을 해서 효율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이제 1899년 9월 28일 첫 개통한 것이 지금 철도 1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50년대 서울에 운행하던 전차입니다. 이거는 전쟁 때 6.25 50년 6.25 전쟁 당시 부산을 운행하던 전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1968년도까지 우리나라에는 전차가 운행되었습니다. 여기에 혼용으로 전차가 이렇게 운행되고 이렇게 도로 중앙에 이렇게 운행되었고요. 그런데 6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버스는 생생 갈 수 있었는데 전차는 뭐 조금 빠른 사람이 뛰어 탈 수 있고 이거 속도전에서 밀려다 보니까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진국 대중교통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밀라노인데, 선진국은 그 전차를 개발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개발 이후에. 우리는 68년도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선진국 대부분의 이런 트램이죠. 우리 전차를 트램을 전차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다니고 있고, 이게 미넨입니다. 독일 미넨이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고, 홍콩 같은 경우는 2층형 트램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바라보면은 항상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고 도로 중앙을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버스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말이 이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도입하고 이렇게 여기서 칸을 올려서 대중교통을
만든 것이 버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버스 역사는 어떻게 되나 하면은 1920년도 대구역에서 팔달교를 다니던 것이 최초의 버스, 시내버스 대중교통이고요. 이 모습은 그 서울의 그 미군 부대의 버스입니다. 운행하던. 그리고 여기 이제 6.25 50년대이고요. 이거는 시발택시라고 하고 지금 소형 뭐 합성 버스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군이 버린 그 드럼통을 펴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입니다. 그 국제 제작소가 55년도부터 국제 제작소가 만들다가 이것이 새나라 자동차가 넘어갔다가 현재 대우 자동차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70년도인데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내양이 있고 문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0년도 우리 출퇴근 모습이고요. 안내양이 이렇게 매달려서 태우던 그때 그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70년대 이제 귀성 전쟁이라 하는 할 정도로 명절 때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가고 이거 뭐 기본 5-6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러고도 타지 못하면 3륜 버스에 3륜 화물차에 이렇게 요금 돈을 주고 수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승강장 모습입니다. 이 도심인데도 이거 횡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안내양이 다 해줬잖아요. 요금도 거슬러 주고 길무로만 다 하고 또 승강장 없이 손만 들만 세워주고 그것이 발전된 게 이렇게 폴대 세우는 이런 형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이제 완전 제도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 뭐가 제도화 과정을 거쳐가냐면 요금 선불제를 시행하고 자율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000명이 고용을 하고 있던 안내양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토큰제, 77년도에 시내버스 토큰제가 도입하고 이 회수권제 이런 제도화된 어떤 징수 방법이 동원되면서 차츰 안내양이 자리를 직업적으로 사라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뭐 요금 오를 때마다 이렇게 색깔을 바꿨죠. 은색, 동색, 심지어 1년에 3번씩 요금이 오르고 이럴 때 버스 사업주들이 이 장난을 좀 많이 쳤습니다. 요금 자주 오르니까 이걸 사재기를 해가지고 그 자기 주변 박스에 이제 싸게 내다 팔고 자기 살 깎아먹기식 이런 짓을 가장 많이 했고요. 이거는 보면 이제 옛날에 그때 당시 회수권인데 이게 이제 아마 누구나 기억될 겁니다. 10장을 가지고 11장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92년도 초에 버스 할 때도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왔고 그때 당시는 뭐 금종이 색깔 있는 거 뭐 잘라 넣고 이런 불법 행위들이 좀 뭐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캐시카드, 마이비카드 뭐 여러 가지 카드, 선불 이걸 구분하자면 선불제, 후불제, 직불제 이런 건데 일반용, 청소년, 어린이용 카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입니다. 일반은 일반이 쓰고 청소년은 청소년을 쓰고 어린이는 어린이 카드. 신분에 맞게 카드를 씀으로써 해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줄이자고 했는 거고요. 그래서 안내양이 폐지되고 나는 과정에서 제도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내양이 길 물고 요금을 거슬러주고 하던 시절에서 성객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선택해서 이용함으로써 제도가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대중교통의 전환이고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도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제도적 목적은 요금 징수 방법이라고. 왜 저런 제도를 도입하냐 하면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신을 없애자는 건데 아직도 현금 성차는 여전히 하고 이게 현금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정확하지도 않고, 예. 요금 징수의 객관성을 만들어서 분쟁을 예방하자는데, 지금도 많은 건도 넣고 지폐를 여전히 넣다 보니까 요금 걸슬 주고 요금 덜 내고 이런 부분에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고 있고요. 이용자의 효율성으로 비용을 줄인다, 시간을 단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고액 거 많은 건 타고 요금 거슬러 준다고 뭐 8천 얼마 딱딱딱 치는 동안에 신호가 하나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제도를 주장하냐 하면은, 제도는 스스로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에서 상당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아직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도 뭔가 해주는, 운전기사가 해주는 서비스라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비용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운전자가 혼자 하던 일이 안내양까지 하다 보면 일만 늘었지, 실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른 카드로 주문을 하고 다인성 현금 승차 고액권 등 운전자가 주문받는 안내양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는 운전자이지 안내양이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래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버스가 지연되고 상당 부분이 이게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구의 모습을 제가 찍었는데요. 이게 단말기입니다. 대구가 2006년도 2월 19일날 중공영제를 시작했는데 단말기를 한번 벌써 4번을 바꿨습니다. 3년 주기로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코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껍데기 포장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이 더 편하고 이런 쪽에 돈이 가야 할 곳에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데만 자꾸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대중교통은 서비스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시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BMS거든요. 808분 8분 뒤에 저상형 온다, 전전승강장 출발, 뭐 이렇게 표출이 되는 이용자 승객용의 어떤 BMS 운행 정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차 안에 보면은 주요 도착 예정 소요 시간이라고 나오고, 다음 정류장이 어디다, 또 어느 방면으로 간다, 이렇게 차 안에도 이렇게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거 대중교통 시스템 이렇습니다. GPS 위선으로 버스의 각자 정보를 종합센터에서 받아서 휴대폰이라든지 다양하게 어떤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게끔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상 이것으로는 비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시민들 편리성, 편하고 정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못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승강장에 승강장명을 쭉 표시해놨으면, 제가 706번을 하는데 180여 개 승강장을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하라고, 이게 독일 승강장입니다. 독일 시내버스 승강장입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제도적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하고 비교를 좀 해보려고 제가 이런 걸 가져왔는데요. 버스를 타려면 벌써 티켓을 사야 됩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은 돈을 주고 티켓을 사면은 차 밖에서 이렇게 문을 누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운전자가 열어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차 안에 가면 이런 펀칭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펀칭기는 시간 체크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언제 탔는지 모르고 펀칭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관리 요원이 다니면서 확인당하면 60배 요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해,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바로 요금이 찍히는 게 아니고, 찍는 요금 체계도 우리는 바로지만 여기는 시간제입니다. 3시간제, 왕복권, 뭐 며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을 팔고 이러 있는데, 지금 내국인들은, 독일 내국인들은 이거는 뭐 한 달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고,
그래서 최초에 사실 때 탁 찍어 나누면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고 이랬을 때 단속 당하면은 벌금으로 이제 60배씩 물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됐고, 또 안에는 안에서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승객 본인이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이 다시 말해서 요금 사고 문 열고 펀칭하고 문 자기가 열고 내릴 때 이 본인이 다 하는 제도적 시스템이고, 승강장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2초 3초면 우리는 여기서 버스가 승강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불법 주차나 장기 정차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이 버스를 타려고 걸어와서 몇 발 걷고 이렇게 불편한 만큼 또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호가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제자리에 앉아서 3분이 날아갑니다. 이게 전부 비용이거든요. 지하철을 제가 이제 교통의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찰구에 요금 내야 들어갑니다. 그죠? 제도죠. 내가 요금을 내야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뭔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따라서 국민이 사회 공여를 하는 겁니다. 기여를, 제도를 이용하는 기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공익적 제도에 대한 기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대구 상인역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버스 내리고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 300m가 넘습니다. 반성을 하려면요. 이 버스 어떤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철 지하에 들어가서 몇 층을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지하철과 버스와 연계 환승 체계 자체가 안 돼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시민들을 더 편하게 하고,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면은 더 안 걷게 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대응한 문제입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신체 조건도 커집니다. 또 소득이 올라가면 국민의 욕구도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욕구에 따르는,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에 따르는 아무것도 아직까지 접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상형 버스인데요. 승차 정원 47명, 의자가 22개인데요. 예전에 제가 버스를 운전할 때 90년도 초 학생들을 태워 다니다 보면 수를 세알이 봅니다. 그러면 140명까지 태웠는데 지금은 60명을 못 태우고 있거든요. 이 버스 내에 4바퀴가 안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없고, 또 옛날처럼 미어지게 그렇게 복잡한 차를 아무도 타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수송 능력을 떨어뜨리고 시민을 더 불편하게 하는, 이 본질적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이제 그 굴절버스고요. 차량에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나라들은 유럽인데, 네덜란드나 덴마크, 오스트리, 노르웨이 이런 수도들이 다 보면은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됩니다. 6, 7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돼도 이런 차량을 가지고 유모차를 끊고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전동차를 가지고도 아무렇게나 탈 수 있고, 제도화라는 거 하는 것은 누구의 장벽이 없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아무 벽이 없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입니다. 이렇게 선진국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부나 행정기관에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2007년도 도입된 이게 이제 그 서울시 도입됐던 굴절버스입니다. 이게 무엇든지 하면은 기반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반을 조성하지 않고
이거는 일반 버스 비해가 차량이 더 크고 길고 하기 때문에 도로폭도 더 넓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일상 기온은 평균 뭐 많이 올라갈 때 여름에는 37도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유럽에 이 차를 개발한 이런 나라들은요 30도 전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전기장치라든지 에어컨이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또 있었고요. 또 도로가 우리는 고갯길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가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지, 유럽 쪽에는 이 평지가 많는데 이런 데서 운행하던 차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또 우리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 나면은 방치가 되고 도시 애물단지화 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차도 폐지시켰지만 그렇게 저걸 폐지시키고 또다시 이제 이런 차를 이제 우리 기술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인천 청라 지역에 다니는 버스고, 요거는 이제 그 오송하고 세종을 다니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바이모탈 트램이라고 하여 이렇게 차량에 대형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교통 선진국이 어떠냐? 이게 세계 최고의 교통 선진국이라는 브라질 꾸리티바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거는 바로 지하철을 지상에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금을 내어야만 이 성강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요금을 미리 내고 승하차 시간 2-3초만은 2-3초 소요밖에 안 됩니다. 타고 내리기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성강장에서 내리면은 환승을 하면은 뭐 몇 발짝 안 가면은 바로 환승이 가능하고요. 이래서 지하철보다 더 편하고 더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 대구시의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이 앞에서 찍습니다. 이게 제가 핸들에서 찍은, 핸들 잡고 찍은 사진인데, 버스가 여기에 한 대가 승하차를 하고 있지만 지금 뒤에서 못 가고 있어요. 왜? 확보된 길에 불법 주차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포장을 쳐놓고 장사를 해도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런 모습은 아마 거의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도. 이 택시 장기 정차입니다. 대구 시내 버스 택시기사 4,500명이 65세가 넘었습니다. 이건 대구 시내 17,000대 택시가 있는데, 이 대구 시민 나누기 17,000대 하면은 140명당 택시가 한 대입니다. 수요 조정을 7,000대 이상은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을 안 하고 노인들이 버스 택시를 운행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세워놨고 손님 타면 가고, 이게 버스 길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 행정정책이라는 것은요, 어떤 포괄적으로 모든 교통이라면 교통 하나에 포괄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따로 놉니다. 택시로 인해서 버스가 회전율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구구턴을 넘어올 때 아침 출근 시간 모습입니다. 여기가 앞모습입니다. 여기에 뒷모습, 백미러로 본 뒷모습입니다.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도로가 정차된다는 것은 이 차들이 이용할 대중교통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탈 수 없는 대중교통에다가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주요 원인이 자동차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프리존이라고, 여기는 서울의 예입니다. 여기에 공기청정기 달아놓고 있습니다. 차로 인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그 결과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결과에서 이런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내는 정말 한심한 행정이죠. 본질을 고쳐야 되지. 여기에 미세먼지 청정기 단다고 미세먼지가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걸 막아내야 하는 것이지, 나온 후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내는데 정책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정말 한심한 거죠. 이게 이제 서울 도로의 모습인데,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보인다는 것은 벌써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정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과정을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자가용을 탐으로써 매연이 발생했고, 이렇게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고, 작년 한 해 동안 1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국회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도 본질적 정책으로 고민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거 현장에서 버스를 운전하면서 매일 보고, 제가 28년 동안 버스 속에서 고민하면서 기록해하면서 우리 대중교통, 교통 문제, 우리 정부 정책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바라보니까 책상에서 보는 사람은 시각이 다릅니다. 현장의 그 모습 그대로에서 제가 정책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눈은 이겁니다. 작년 올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대수는 2,340만 대입니다. 24만 대가 증가했어요. 6개월 동안에. 12월 달 되면은 뭐 2%, 이게 이제 24만 대가 1%, 아마 2%가 넘겠죠. 근데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경유 오염은 가스 외에 이 타이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타이어 마모되는 부분, 이것을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괄적인 정책 문제로 보면은 공장의 매연이다 이런 것도 다분히 줄여야 되고, 뭐 연료를 개선한다든지 줄여야 하는데, 이것을 줄이겠다고 태양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열 이 판넬이 영구적이냐는 거죠. 20년 후에 우리 전국에 깔린 이 환경 오염 물질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 정책이 모두가 이렇게 건시안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풍력 발전소 만든다고 산을 다 까고, 이거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차 타라고 전기차 만들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차는 전기차는 전기로 안 됩니까? 결국 하는 정책이 본질에 가는 게 아니고 껍데기 포장만 하고 있는 거죠. 이 1년 동안에요, 제가 운전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7개월마다 타이어를 갑니다. 그러면은 2,300대가 자가용, 영업용, 뭐 택시라든지 다 있는데, 최소한 1년에 800대의 차가 타이어를 간다고 봤을 때, 이게 가스처럼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분진화되어서 올라갔다가 마르면 날아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것이고 앞으로도 축적될 갈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뭔가 하면 우리 지형적, 대한민국이라는 지형적 환경에서 바람이 불 때 원활하게 가지도 않고 모여 고이는 현상, 이게 미세 문제의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땅에서 내는, 지금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자동차를 줄여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늘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타라고 1,500만 원을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원을 합니다. 차를 줄여야 하는데 타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수소버스인데, 서울 수소버스 이벤트 하는 장면인데, 지금 현재 CNG 버스는, 실제적으로 CNG 버스 내에서는 오염원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런 오염원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차를 바꾸고, 그렇다면 이 차를 바꾼다고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시민이 이 버스를 타겠냐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대중교통은 이벤트의 하나의 수단, 행정 결정자들이 늘 이벤트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런 이벤트를 하면은 또 언론들이 풍선을 막 포장해서 불어줍니다. 뭐 얼마 미세먼지를 줄이고 뭐 차 승차감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차할 때는 다 승차감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꾼다고 해서 차를
버스를 타겠냐는 거죠. 본질적인 접근은 버스가 빨라야 되고 정확한 시간을 지켜줘야 되고 또 차가 넓어져가 편안하게 많은 버스에 찡기지 않고 이렇게 탈 수 있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본질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버스가 정시성을 회복하고 신속성을 만들어주고 하려면은 버스가 도로의 중심, 트램이 다니듯이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이게 선구조적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서 자동차를 줄여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자동차 정책만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대중교통 정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동차 정책만 만들어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달 대구에서 3월 25일날 전기버스 이벤트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승객들도 뭐 타니까 성차감도 좋고 소리도 좋고 세차할 때 성차감 안 좋은 거 없습니다. 지금 벌써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소리가 잡음이 심하고 승객이 짜증을 내고 길에서 뻥뻥 서고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그렇게 이제 저런 CNG 버스 한 대 가격이요 2억 1,300만 원입니다. 9,100만 원이 지원해 줍니다. 이 차량 가액들이 전기버스는 4억 5천인데 2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전기 승용차 이거는 뭐 1,500만 원, 1,600만 원 지난번 얘기고요. 이게 이제 수소버스 가액은 8억 5천입니다. 현재 저상형 버스 고급 대비 전기차가 배이고 전기차 대비 수소차가 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는요. 8억 5천 차가 일반 버스로 대중화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연간 10만 대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전국의 버스가 몇 대냐? 우리나라 전체 버스가 4만 6천 대밖에 안 됩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다 해도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비용적인 측면 어떤 뭐 개발이라든지 기술적 선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는 미세먼지 환경 문제 때문에 시급한 것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그 정책이라는 거는 홍보용 이벤트가 아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을 따라가고 다수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은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 2018년 가구당 평균 소득이 460만 원입니다. 자동차 한 대 보유 유지하면은요 2000cc 적게 잡아도 3천만 원, 10년 지나면은 차 수리비도 들어가고 10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월 25만 원, 신차 구입 등록세, 자동차세, 자동차 유지하는 매월 연료비, 또 보험료 30대 70만 원 이렇게 해서 자동차 한 대 최소한 작게 잡아도 50만 원, 6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월 가구당 소득의 15% 이상이 차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차 밑에 다 들어가니까 내수시장이 차가 증가하는 만큼 내수시장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6년도 통계 자료인데요. 대중교통 통계 자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38%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중에 승용차는 82.5%가 나 홀로 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영제 시행 도시별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면은요, 서울이 65%, 부산이 43.7%, 대구 29%, 인천 39%입니다. 이 데이터를 믿겠습니까? 서울 시민 6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서울은 청정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다 이것이 유동인구 대비 도시, 부산, 인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별로 이용률이 높은 거고요. 이거 허구라는 거죠. 특히 그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것도 꼴찌입니다. 중공영제 시작했는데 13년인데 지금까지도 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정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주의 5대 공공재, 제가 재라고 했습니다. 재산재. 5대 공공재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물은 누구나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기본권이고요. 잠은 삶의 기본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잠을 자고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이동입니다. 여기에서 이동권의 출발이고, 그래서 교육도 의료도 교육도 이동을 해야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도주의 출발은 바로 대중교통이 출발점입니다. 제도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도가 뭐냐? 제도란 누구나 객관적이고 다수의 합리적이고 비용이 효율적이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고, 그게 민주주의 가치의 출발점이 바로 제도입니다. 그 제도의 출발점이 다시 대중교통이거든요. 서비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언어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서비스는 주종관계를 형성합니다. 내가 돈을 주면은 왕이 되고 돈을 받으면 종이 되는, 돈을 주면은 지배자가 되고 돈을 받으면 피지배자의 관계가 되는 권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도의 목적은 객관성을 담보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비용을 줄인다. 이건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객관성을 가지고 그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고 분쟁을 예방하고, 그리고 그러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고요. 제도의 기능은 경쟁을 막고 과점을 막고 과잉을 막는 것이거든요. 경쟁은 뭡니까? 제도는, 대중교통은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을 막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제가 지적했던 그 5대 공공재는 한 사람이 과점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제도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집을 한 사람이 여러 채 소유하고 집을 통해서 재투자를 하고, 그래서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 어떤 과점에 의한 타인에 대한 기회를 빼앗아가도 어떤 제도적으로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주의를 할 수가 없죠. 과잉을 막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넘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약자가 있다고 버스 기사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줍니다. 그러면은 다 박수칩니다. 아는 사람 보는 사람 다 박수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차 안에 탄 사람 여러 사람이 시간을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행위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간을 비용으로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과잉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 개인이 과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지금 우리나라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몇 명 됩니까? 6대 광역시 친인척 다 빼고 계산하면은 200명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점을 하고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망치고 있고, 이 사람들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중교통이 제도인 이유를 내가 늘 설명을 하는데, 노선이 항상 규칙적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같은 시간대에 다녀요. 규칙성이고, 요금은 똑같습니다. 슈퍼마켓처럼 요금을 깎아주고 거슬러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본적 베이스를 알아야 사람들이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걸 넣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제도이냐 서비스냐, 이거는 서비스라는 언어는 행정용어지 개인이 서비스라고 어떤 요구를 할 주체가 요구를 할 그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요구를 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행하는 선택의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영광스럽게도 13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통계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요
5,171만 명입니다. 수도권에 인구 밀집된 이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반이 수도권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가용 82% 탄다. 당연히 우리가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인구 밀집이 가장 높은 데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 인천 수도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왜 자살률이 1위겠어요?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논리가 제도적으로 펴서 통하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이름 속에서 모두가 이기려는 힘을 가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가 안 되고 내 말 통하지도 않고 서비스적인 어떤 그 감정 노동자들이 어떤 고객들한테 불합리한 요구를 받고 화가 나고 이래도 어떤 구제해 줄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살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는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출산율 문제가 어저께 제가 자료를 봤는데 0.08%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 하나를 안 낳는다. 왜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아이를 어떤 키울 수 있는 여건,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비용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그 교육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교육하고 배우고 직장 가지고 기반 잡을 동안에 나이가 늘어가니까 출산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요 늘 이런 산출에도요 대중교통을 대비시키는데 차를 줄이면은 집을 줄일 수가 있고요. 집을 줄이면은 일을 줄일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옛날 노후주택에 살다 보면은 노후 아파트 이런 데 살다 보면은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때문에 집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차를 사야 되고 차 때문에 집을 늘려가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고 결국 대출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갚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만이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 비용적인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대중교통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인 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대학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입니다. 68%가 대학을 갑니다.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은 교육이 망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란 이름 속에 대학을 가서 이 대학에서 어떤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라든지 경제적인 활동 영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늦어지니까 출산율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독일 실업률 동향이라고 해서 3.8%가 있습니다. 유럽 경제 1위 대국 독일의 노동계가 임금을 6% 인상을 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에서 필요한 경우 28시간을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연간 노동자 근로 시간이 1363시간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해서 임금이 착취당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 50시간이라 하지만 우리는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사회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다 제도적인 문제예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촛불 정부였다고 데이터상으로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제도를 그 제도를 만들어야 할 사람이 그 어떤 의회나 이런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만들 사람이 뭡니까? 국민들 삶 속에서 실질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삶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고시 잘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 들고 결과만 알고 행정 고위직에 있다가 의회 들어가니까 항상 결과만 안다는 거예요. 국민들 삶 속에서 나오는 결과만 알고 이 결과에서는 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누구나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 자살률이 높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도적 접근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국가라면은 무엇을 주고 자꾸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각자의 자발성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국력이 되고 어떤 미래 비전이 되고 이런 것이지 제도가 없는데 뭘 자꾸 세금으로 자꾸 주고 유치원법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임금이 올라가니까 중소기업이 다 도산하고 소상공인이 도산하고 이 접근 방법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덕경의 첫머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이미 이름이 아니다. 이룰 수 없으면 천지의 처음이요 이룰 수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다. 모든 것이 도라는 겁니다. 도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도는 이 도와 같습니다. 사람에서 지켜야 할 도리, 도 이런 부분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처럼 물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살아간다. 너와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부딪힘이 있고 그 속에서는 항상 지켜야 할 도가 있고 그 도를 각자의 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공론화시켜서 제도와 가정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 의회에 가보면은 뭐 우리도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국회의원이 1년에 법안을 500개씩 만들었다 합니다. 이번 그 국회에 뭐 통과도 안 되고 저 장난을 치고 지금 저렇게 있지만은 국회의원 300명이 만들어내는 제도가 199개더라고요. 1년 내에 하는 게. 한 사람 앞에 한 개가 안 됩니다. 이건 뭐냐? 바로 결과에 있는 사람이 그 레벨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의 삶하고는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걸 바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빵장수 바꾼다고 빵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빵틀을 바꿔야 한다. 그 빵틀을 바꾸는 주체가 바로 국민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식을 높여야 한다. 국민 각자가 자발성을 가지는 의식을 높여야 하고 그 기본이 국가가 해야 될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국가는 바로 제도가 있을 때 국가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기초가 바로 대중교통이라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집을 나오는 순간 어디서나 제도에 일상화된 제도 속에 살다 보니까 의식 자체가 주인의식을 가진 제도주의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음으로 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재탄생되고 발전하고 이런 것이지, 지금 형태의 정치 구조에서 양당 구도에서 무엇이 바뀔 것도 없고 아무리 가도 바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선거철이 가까우면 이합집산으로 새정치다 뭐 어떻다 보수통합이다 어떤 소리를 하고 만들지만은 이거는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하나도 바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면은 항상 갑을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수직적 권력관계를 제도를 통해서 균형적 수평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각자의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버스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대중교통 하나만 고치면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 강의를 또 하고, 우리 동지들 또 일반인들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우리 대중교통이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공기처럼 물처럼 다 필요한 정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강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 또 시간이 되면은 알고 삽시다 라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